자,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하고 좀 섞어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가 더 가슴에 남아서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조금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원래 실전 모의고사 하면 처음에는 좀 어려운 문제 많이 나가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쉬워져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을 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뒤에 가면 쉬워지는 게 실력이 붙어서도 그렇고 문제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쉬워지는 것도 있고 근데 시험 보러 갈 때는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 아니면 붙을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시험 보는 거다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감을 갖고 이게 푸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좀 안 풀리면 이 자식 왜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거 문제 개판이구만 이런 그 패기도 조금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문제 풀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지고 지금 이제 인강 듣는 분들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면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여튼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끝까지 간다. 그리고 시간 안에 풀고 이 쓰는 훈련 이거 이제 실전은 그런 그 의도가 있어요. 일단 연습한다는 거 실전처럼 그래서 꼭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해 가면서 채점은 대략 이제 기준이 여기 주어졌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조금씩 더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하면서 그 막 0점 몇 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 가면서 최대한 자기 점수를 이렇게 진행되면서 높이는 방향으로 자 그렇게 이제 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기평 8개 문제 중에서 1번부터 보면 처음에는 이건 조금 이제 몸풀기 문제죠. 이제 몸풀기 문제들은 주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그 학습 탐구 문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 기본적인 것과 연결이 돼요. 전혀 연결 안 되는 문제들은 낼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제 미래엔에서 조금 나온 그런 거예요. 그 예문들인데, 자 보기의 설명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해서 표준 맞춤법 4장 5절 34항에서 이 준말에 대해서 이제 규정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가아가 가가 되고 가았다가 갔다가 되는 거. 이것은 동모음 탈락이죠. 같은 모음이 이어질 때 같은 모음 하나가 탈락되는 거. 그래서 준말로 적어야 되는데 이건 의문의 변동에서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탈락이죠. 탈락인데 이것을 이제 뭐 동모음 탈락 그래도 맞는 거고 근데 모음 탈락 그러면은 약간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탈락 그러든지 동모음 탈락 그러든지 이 정도 하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이 그런데 철수는 병이 나아서 학교에 갔어요 에서는 왜 나아서가 나서로 탈락이 되지 않는가? 꽤 똑똑한 학생이죠. 같은 동모음 동모음인데 왜 탈락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이게 기본형이 낫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낫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다, 나다, 타다, 서다 이런 것하고 다른 게 얘네들은 규칙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나다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면 이것은 규칙 동사고 이것은 불규칙 동사라는 거예요. 불규칙하는.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 또는 불규칙 용언 또는 불규칙 어간 해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다음 2번도 이거 미래엔에 나오는 건데 내가 학습 탐구 문제나 문법 교과서를 쭉 보는데 개구도에 대한 것들은 거의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도 아마 문법 교과서 쭉 공부하다 보면 이 개구도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책이 그렇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미래엔도 최근에 개정된 책에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구도 또는 열림도 그러죠. 열림도. 자, 이것은 소시르가 만든 그런 용어죠. 그래서 소시르하고 예스페르센 이런 문법 학자들이 이 자음과 모음의 그런 차이들 이것을 연구하면서 열림도라는 개념도 만들었고 울림도라는 개념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림도는 아직 뭐 이야기하진 않은데 울림도 흔히 소노리티라 그러죠. 이런 의문어 시간에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울림도 들어봤어요? 소노리티 안 들어봤어요? 아직 울림도라는 말은 울림도는 예스페르센이 한 건데 이것은 아직 안 나오는데 열림도라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의문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와 관련된 문제 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어때요? 이 문제 좀 어려웠어요? 좀 뜬금없죠? 지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 개발해서 확장시키면은 음절 경계 이것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열림도를 그 설명한 책에서는 이 음절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파와 외파 사이다. 내파음과 외파음 사이가 음절의 경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내 수업 들은 사람, 의문론 들은 사람들이 이거 기억할 텐데 기억나요? 그때 이거 꽤 막 복잡하게 막 전개되는데 실은 간단한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열림도를 소시르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음 4개, 그 다음에 모음 4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미래의 문법 책에서는 0부터 6까지 이렇게 나눠놨어요. 0부터 6까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음은 이제 파열음, 마찰음, 그 다음에 비음, 유음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나눠져요. 그런데 모음은 이제 고모음, 그 다음에 중고모음, 중저모음, 저모음 이렇게 넷으로 나눠놨는데 우리말에서는 모음의 체계가 4개로 안 나눠지죠. 3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눠지거든. 그래서 7단계로 나눠놔요. 자음 4개, 모음 3개. 근데 이건 이제 학자에 따라서 김창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또 집어넣어 버린 경우도 있어요. 자음을 더 막 세분하고 그 다음에 반모음을 집어넣고 해서 이제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이 정도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이걸 하나로 합친 7개 단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그 입이 벌려지는 그런 정도. 파열은 폐쇄음이죠. 딱 닫혀버린 거죠. 마찰은 거기에 약간 공기끼리 생기는 거죠. 비음은 조금 더 자유로운 거죠. 유음은 더 조금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끼리 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모음, 중모음, 저모음 점점 좀 벌어져서 하게 되면 입이 제일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울림도도 실은 비슷해요. 파열음, 마찰음 이런 것들은 이 울림도가 아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울림도가 더 커져요. 똑같은 에너지로 말을 한다면은 입을 많이 벌렸을 때 더 많이 전달된다는 거죠. 소노리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음악 선생님이 뭐 해라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죠. 그래서 나비야 하는 것보다 나비야 하면 하면서 확 커져버리죠. 소리가 더 커져요. 그리고 저모음이 개구도도 크고 열림도도 크고 울림도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모르더라도 음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걸 답을 찾을 수 있게 동대문을 가지고 개구도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고 파열은 0, 마찰은 1, 비음은 2, 유음은 3, 4, 5, 6 이것을 이 동대문을 보고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제 부스러기 같은 경우 시옷은 마찰음이니까 파열 다음에 마찰 여기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중모음이니까 고모음 다음에 중모음 오가 올 수 있다. 이 정도를 추려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구도를 정말 모르더라도 의문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면 찾아낼 수 있게 만든 문제예요. 출제자라면 이제 그렇게 낼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하고 연결시켜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음절 경계 문제 한번 더 낼게요.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말에서 이중모음에 대한 문제. 우리가 기출문제 풀면서도 이 이중모음 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문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저만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죠. 공부하는 우리도 편하죠. 문제 나올 영역이 하나 줄어들잖아. 근데 이게 이제 존재하는 한 계속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저기 막 섞여지죠. 자, 이 의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느냐,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느냐. 자,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는 것은 반모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 오고, 자, 하향 이중모음은 단모음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이 따라오고,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은 지금 우리말의 이중모음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이죠. 자, 이 우계 반모음이나 이계 반모음이 오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 오는 그런 상향 이중모음인데, 이 의만 하향 이중모로 보는 것은 이전에 하향 모음들이 이와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나 뭐 왜, 위 이런 것들이 모두 하향 이중모음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향 이중모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의문론 책을 보면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그래요. 이걸 하향 이중모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상향 이중모음으로 봐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 시켜야 돼. 아니면 추첨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자, 옛날에 검민정 교과서에서 국정 교과서로 이렇게 바뀔 때 그 문법 용어 가지고 서울대 계열하고 연대 계열하고 심각하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이렇게 가는 것하고 이름시, 대이름시 이렇게 가는 것하고 이렇게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거냐. 한글 전용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명사, 대명사 이것은 일본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서울대는 경성제대죠. 자, 경성제대에서 일본 교수들한테 이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명사, 대명사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근데 이제 초연배 학맥을 이어받은 연대는 이쪽으로 가자. 어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게 좋다. 투표. 이게 당연히 이게 이기네. 자, 여러분들 왜 이걸 선택을 했을까요? 익숙하죠. 그리고 간편하죠. 근데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혹시 이제 뭐 내 논문을 검색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말 도움토시 연구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말 그 문법 용어를 전부 다 우리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에서 나온 논문은 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 근데 쓰면서도 나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 쓰기도 어려워. 더 길어. 명사 두 자리할 것을 이름 씨
이렇게 가니까. 자,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5대5인가 6대5였어요. 팽팽했어. 근데 연대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서울대 편을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5대5 이렇게 되다가 뭐 6대4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7대5로 기억한 거 보니까 6대6이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반모음도 의문학자들 싹 모여가지고 자, 하향모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면은 참 편하겠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상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잔재가 있지만은 의를 발음할 때 자, 하향 이중모음이라면은 반모음 아니 단모음 의가 있고 반모음 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하향 이중모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 의에 초점을 맞춰요, 뒤에 이에 초점을 맞춰요. 뒤에 이가 더 많이 남죠. 그래서 이로도 소리 낼 수 있죠. 이로도 소리 낼 수 있고 에로도 소리 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는 것은 이쪽에도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상향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죠. 자, 어쨌든 상향 이중모음으로 봐버리면은 우리말의 모든 이중모음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굉장히 편해지죠. 뭐가 편해져요? 체계가 편해져요. 그래서 음운 체계가 편해지죠. 대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반모음 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계는 편해지지만 반모음 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의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이렇게 씁시다. 반모음 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의. 자, 그런데 하향 이중모음에서는 체계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따로 반모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소리로 놓고 보면은 상향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다른 모음들이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생의 형성제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형성제약. 자, 가위질, 도끼질, 손가락질. 여기에서 이 질은 앞에 붙는 어근이 전부 다 명사죠. 명사. 그래서 질과 결합하는 어근이 대체로 명사인데 이렇게 접사들이 특정한 품사하고 결합한다는 것, 다른데 함부로 이렇게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제약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제약은 형태와 통사 쪽에서 오는 제한이다. 그래서 형태 통사론적 제약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길이, 높이, 깊이. 자, 길다, 높다, 깊다에는 이가 붙어서 명사가 파생돼요. 그런데 같은 척도 명사인데 짧이, 낮이, 알이 여기에 얍티 발음도 어렵네. 야치 여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비슷한 문제가 2011년 20번에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우리 기출에서. 여기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나죠. 거기서는 이제 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낱말은 명사로 파생이 되는데 좀 소극적인 그런 낱말은 파생되지 않는다. 이 반이어 관계에서 그 문제가 2011년에 이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제약이냐? 조금 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 또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것 이런 것에 붙는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와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론적 제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명사절, 음명사절과 기명사절.
명사절은 이제 음이 있고 기가 있고 미음과 기. 자, 중세국어 때는 명사절이 일반적이었죠. 기 명사절은 아주 제한적이었죠. 현대로 오면서 기 명사절의 쓰임이 굉장히 넓어졌죠. 커졌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쓰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 명사절이 오고 어떨 때 기 명사절이 오느냐 이거예요. 자,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대체로 상위 서술에 의해서. 뒤에 서술어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님이 분명하다라는 서술어가 오면은 기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청산이기가 분명하다. 이건 안 돼요. 청사님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속수무책으로 침몰했음을 알았다. 침몰했기를 알았다. 그래서 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속구침을 느꼈다. 분명하다. 평가와 관계된 서술. 평가 서술. 그 다음에 알다. 인식. 그 다음에 속구침을 느꼈다. 지각. 이런 서술어가 왔을 때는 명사절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기가 싫었다. 이건 괜찮은데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음이 싫었다. 이건 좀 어색하죠. 아마 중세 때는 그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싫다, 좋다 이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오면은 기가 더 적절하다. 그 다음에 곧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만남을 기대합니다. 보다는 만나기를 이게 적절하죠.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미래의 동작, 행동 이럴 때는 기가 더 적절하다. 그래서 음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멈추어 있는 정지적인 의미, 기는 동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주의 깊게 이렇게 봐놔야 돼요. 기평이 들어가면 어느 쪽에 구멍 뚫어버릴지 모르죠.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내느냐 물론 그거지만 어쨌든 이런 그 개념들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6번째 보면 이거 이제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이제 시제 문제도 앞으로 이제 또 다르게 낼 텐데 이것은 구멍을 좀 쉬운 데 뚫어놨어요. 어제하고 침몰하다를 같이 줄을 쳐놨죠. 그러면 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다. 이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해서 발표한다. 현재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현재와 관련된 그런 시간 부사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절대 시제, 상대 시제 이 개념 아는 거. 절대 시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발화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상대 시제는 주문장의 사건 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제 문제가 이제 쭉 들어가면 과연 우리말에서 시제 형태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들어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시제 형태소들이 양태적인 의미를 갖고 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시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공부를 해 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 보면은 사건 시를 표시하는 부사어, 부사 또는 부사어와 맞물려서 시제를 분명히 한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시에 의존하는 그런 시제, 이것을 상대 시제라고 한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의미 변화의 유형. 여기는 문제가 조금 쉬운 게 삼지선다 아니면 사지선다죠.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죠. 의미 변화 유형에는 축소, 확대, 이동이 있는데 이제 기출 문제도 이제 주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조금 이제 확대시키면은 이제 의미 변화의 원인에서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역사적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어디에 이제 집어넣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책 없다, 엉터리 없다, 이런 것들은 이 의미 자체가 좀 부정적이죠. 근데 원래 주책이나 엉터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책 없다 하도 부정적인 말과 같이 쓰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지, 원래는 일정하게 가진 자신의 생각, 일정한 그런 생각, 주관,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엉터리, 이것도 대강의 어떤 윤곽, 틀. 그러니까 엉터리 없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틀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엉터리 자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의미예요. 주책도 그런 일정한 생각, 주관, 뚜렷한 주관, 이런 거니까 좋은 건데, 주책 없다, 이러니까 주책 자체가 나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말에. 칠칠 맞다 같은 경우도 칠칠 맞다,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써야 맞은 거죠. 칠칠하다는 좋은 의미인데 하도 칠칠치 못하다 그러니까 에이 칠칠 맞은 놈, 이런 표현이 나와버린다는 거죠. 우연 같은 것도 우연히, 우연찮게. 자, 우연치 않게 그러면은 필연적이라는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연찮게 쓸 때 필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우연히 이렇게 써버리죠. 전혀 반대되는데 같은 의미를 가져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의미의 이동인데 언어적인 원인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8번 보면, 자, 감탄문이에요. 자, 교사가 이 문장을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홍철이 감탄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적 똑똑하게 잘 대답을 하죠. 자, 거상을 벗는구나, 피웠네요, 무거워라. 이 셋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보면은 벗는구나, 무거워라, 이것하고 진달래가 피었네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듣는 사람을 염두에 두느냐 안 두느냐예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요가 붙은 데서 할 수 있죠. 그리고 진달래가 피었네 그러면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좀 들어봐라.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들어봐라 라고 말할 때는 피었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진달래가 피었네 요 하고 높임 요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이고 무거워라 그러면은 이건 거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관심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벗다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벌써 그 상을 벗어라 이렇게는 안 되죠. 여기에 동사의 어라가 붙어버리면은 명령형이 돼버리죠. 근데 형용사의 어라가 붙으면은 감탄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형용사에는 어라가 붙어도 명령이 될 수 없죠. 명령문을 만들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 감탄문이 돼. 어라가 항상 형용사하고만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자, 서술형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좀 어떻던가요? 난이도가. 계통상의 특질, 형태상 특질. 이것은 우리가 상적으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의 특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와 어미, 품사 분류에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키려고 했어요. 자, 국어에서 품사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죠.
자, 이 셋은 우리가 다 알죠. 형태는 이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래서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불변, 가변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약간 애매한 거예요. 동사, 형용사는 어미가 붙어서. 근데 우리말은 붙는 언어죠. 여기서 이제 그 계통사 특질을 이야기해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타이어죠. 알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붙는다는 거죠. 교착어예요. 그래서 형태상 특징은 우리말은 교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붙는 건데 체언에는 조사가 붙고 용언에는 어미가 붙고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우리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질이에요. 붙는다는 거. 그런데 용언에 어미가 붙는 거 같은 교착인데 왜 이것만 불변어라고 하는가, 아니 가변어라고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가변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단어하고 연결시킬 수 있죠. 자, 우리말은 단어의 자격을 줄 때 자리버가 단어지만 자리버가 아닌 조사도 단어의 자격을 주죠. 자, 그렇게 또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를 이렇게 내려고 한다면 조사에 단어의 자격을 주는 것은 분리성 때문에 그런 거죠. 분리성. 그래서 이 조사는 분리성이 강하다. 그러면 용언에 붙는 어미는 상대적으로 분리성이 약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착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조사는 교착성이 약한 거고. 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이게 강하냐 약하냐 차이예요.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가변어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어간에 붙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미 입장에서는 조금 분할 수도 있죠. 지도 의존 형태소, 나도 의존 형태소인데 왜 나는 단어의 자격을 안 주고 너만 가지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조사는 그러겠죠. 야, 붙어도 같이 붙는 게 아니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자립심이 강해. 나는 혼자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차별을 조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은 얘네들 차별 안 해요. 북한에서는 조사의 단어 자격을 안 줘요. 야, 니들은 둘 다 붙는 것들이잖아. 뭘 거기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따지고 있어. 똑같아. 평등. 그래서 단어 자격을 안 줘버려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얼마나 더 교착력이 강하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세국어 대상표시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이다. 근데 대상표시법 이 말은 오우가 붙어서 대상임을 나타낸다는 거죠. 대상. 그래서 주로 목적어죠. 목적어. 대상은 목적어인데 넓게 보면 부사어도 들어갈 수 있죠. 자, 부사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꼭 오우가 얘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동격 명사일 때, 그러니까 동격 관형절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뭔가? 목적어에 쓰일 때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오우가 붙지만 부사어에 쓰일 때는 조금 덜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동격 관형절에 쓰일 때는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쓰인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면 부티어 도량에 앉아샤 득하샨 묘법을 니로려 하시난가. 이랬을 때는 묘법이 목적어죠. 묘법을 득하셨다 이거죠. 묘법을 득하셨다. 그림 그륜 바람알. 이랬을 때는 바람에 그림을 그리다죠. 바람에. 자, 여기서 이제 몸 바람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거 윈드가 아니에요. 이건 벽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바람에 하는 것은 벽에 이런 거예요. 벽에 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래 구하는 마삼 없다이다. 구하는 마삼. 자, 이것은 마삼이 동격 명사죠. 동격 관형절.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는 관계 관형절에서 생략된 문장성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정의하면은 나머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사일 때도 쓰이고 드물게 동격 관형절에서 쓰인다.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은 중세국어에서 시옷하고 반침이 사용되는 사실을 탐구한 학술 자료다. 그래서 자, 시옷이 발음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시옷만 따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 내줄게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되나? 근데 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막 나온 것들이고 늘 내가 그랬죠. 이미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거의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의 변주다 그랬죠. 자꾸 또 바꾸고 하니까 이 방향에서도 기술해보고 저 방향에서도 기술해보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거 조금 더 집어넣기도 하고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시옷에다가 반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같이 풀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예시문이 뭐가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기술 방향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조건을 보면은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특성을 밝혔거든요.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시옷을 기술하려면은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디귿하고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 받침을, 디귿 종성을 제시한 이유가 그거죠. 비교해봐라. 그래서 시옷이 발효되는 디귿과 비교함으로써 그 다음에 반침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형태소가 오느냐 이걸 가지고 얘가 발음이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시옷이 발음됐다는 사실을 디귿과 비교하면 자, 1번에 디귿 나오는 건 허공의 나라 단일 아니라 내난 마사말 호언홈이 물에 단일한 곡이 같다니. 자, 옛날에는 이 마음이 물에 막 다니는 그런 이 고기처럼 아주 시원했다, 헌했다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단닌 아니라 했을 때는 닫다에 이 디귿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닫니 이렇게 되죠. 뭐가 안 일어났어요? 비음동화가 안 일어났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단일한 곡이 그랬을 때는 단니하고 비음화가 일어났죠. 자, 우리 이제 의문론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한 전 단계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폐쇄돼야 된다는 거죠. 폐쇄되는 거. 폐쇄되지 않으면은 비음화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폐쇄되었는데도 비음화가 안 일어나는 언어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난다 그랬죠. 걔네들은 비음화 안 일으킨 상태에서 말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말은 그런데 폐쇄되면 비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귿이 폐쇄음이니까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니은이 오더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시옷은 디귿과 달리 폐쇄되지 않은 의미였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써라라는 거죠. 디귿과 비교해서. 자, 디귿은 폐쇄됐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지만 시옷은 폐쇄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이 반치음 같은 경우는 우 없은 진인을 우시리로다. 웃기다죠. 웃기다인데 뒤에 이가 오는 것은 이 반치음이 발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다. 우지, 우즈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만일 시옷으로 발음됐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죠. 뒤에 뭐 기가 오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즈브리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을 예를 많이 드는데, 자, 이것은 유성음이죠. 자, 앞에 이것도 유성음이에요. 자,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이 소리는 유성음이 아닐 수 없다 이거죠.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이 반치음이 시옷으로 났다면은 뒤에 유성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시옷으로 소리 났다면은 이 비읍순경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비읍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웃불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유성음이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유성음이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이 소리 유성음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예문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예문에서 그것을 정리해서 쓰라고 하는 문제들. 예문을 못 읽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뭐 현대국어나 뭐 중세국어나 그 예문 읽는 법, 예문을 이해하는 법, 이것을 많이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더의 특성을 보기의 지시에 따라 서술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료 2를 참고해서 더의 의미와 이에 따른 지약을 써라. 2를 참고해서 1의 제약이 해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서술해라. 문제가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좀 단순하죠. 유형이 2013년도에 치른 문제에서는 좀 그 유형이 좀 다양했는데 작년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 제시해주고 조건 주고 서술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유형으로 지금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철수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더라. 이것은 괜찮은데 라를 보면은 내가 어제 책을 읽더라. 이건 안 되죠. 자, 더는 우리가 흔히 무슨 시제라 그래요? 회상 시제라 그러죠. 자, 무엇을 회상한가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것. 그래서 철수는 어제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내가 본 거죠. 내가 본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어제 책을 읽더라는 것은 구체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이야기니까. 자, 자기의 이야기니까 경험을 나타내는 회상시제 덜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자, 그 다음에 국제시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 여러분도 울었어요? 뒤에 마지막에 아버지 나 잘 살았지 이거 할 때 조금 울컥하죠. 좀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들놈한테도 좀 가서 봐라 그랬더니 아주 단칼에 싫어. 이 나쁜 애가 그러더라고. 어른들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금 자기들한테 뭘 어떻게 강요하지 마라 이거죠. 우리도 충분히 살기 힘들다. 아빠 세대만 이게 살기 힘든 게 아니었다. 지도 더 살아봐라 그래야지 뭐. 자, 이 더를 보면 국제시장을 보면서 울더라 이것은 괜찮죠. 그런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더라 이것은 어색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여기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어젯밤에는 몹시 춥더라 이건 되는데 어젯밤에는 영희가 몹시 춥더라 이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영희가 돼서 경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자, 다른 사람의 어떤 심적인 경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심적인 경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소되는 그런 상황, 해소되는 경우, 나는 새로 나온 아이유 노래가 좋더라. 이거 우리 아들 이야기인데, 아이유 팬들 많죠, 애들. 자, 더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적절치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적절해요.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 자신의 심리 상태를 말할 때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조금 거리를 두고 보는 거죠. 거리를 두고 마치 나무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때 적절해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말할 때. 그 다음에 나도 그 책을 읽었더라. 그 일은 나도 하겠더라. 이것도 자신의 일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두어 이야기할 때 어시나 get을 써서 자신의 일을 거리를 두어서 이야기할 때 적절해진다라는 거예요. 꿈에 보니 내가 책을 읽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꿈에 보는 나는 지금 나가 아니거든. 제3자 하된 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자 위치에서 이렇게 파악했을 때 이 더의 제약이 해소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면 약속 평서문. 약속문은 평서문인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약속문을 평서문에 넣지 말고 따로 독립을 시켜주자.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문장 종결법을 5개로 잡죠. 5개로.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4가지로 잡는 사람도 있고 8개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고영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8개로 잡죠. 우리말 문법론에서. 자,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5개 중에서 하나를 빼면 뭘 빼야 돼요? 감탄을 빼야 되죠. 그래서 4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탄 빼고 4개, 8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약속문, 허락문, 경계문, 약속, 허락, 경계 3개를 더 집어넣어서 8개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약속문은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하게 이 문장 종결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받는 게 약속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나오는 명령하고 청유하고 비교해 봅시다. 명령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청자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성립하는 거죠. 자, 청유무는 청자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할 거죠. 자, 청자와 화자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문은, 이게 평서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요구가 없는 거죠. 평서문은 들으리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평서문과 다르게 약속문은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뭐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화자의 행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탄문하고 비교하면, 감탄은 제일 이제 떨어지는 게, 그 이유가 간접 인용문에서 자신의 종결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고집이 좀 약한 애죠, 얘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꽉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서문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약속문은 얘가 줏대가 있어요. 그래서 간접 인용으로 바뀌어도 자신의 종결 그 의미를 안 바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음 생일 때는 더 좋은 선물을 사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걸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면 아버지는 나에게 다음 생일 때는 더 좋은 선물을 사주마고 하셨다. 그대로 마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감탄문에서는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구나, 자, 이랬는데 이것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아버지는 올여름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올여름 비가 많이 오는구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서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속문보다 오히려 더 이 존재 가치가 약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접 인용문에서 자신의 종결 의미를 보존하지 못한다. 자, 3번 보면 이게 우리가 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거북해요. 들을 때마다. 팔 드실게요. 뭐 옷 내리실게요. 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법을 쓰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가면은 그거 수정해줘요? 옛날에는 내가 수정해줬는데 요즘은 집사람이 수정해줘요. 근데 같이 다니면 그것은 그 약속문이니까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드실게요. 이것은 이 마와 마찬가지로 내가 뭐뭐 할게, 해줄게, 이런 어떤 약속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 개는 행동의 주체가 화자예요. 화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자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라는 거죠. 팔 좀 드실게요. 그러면 좀 들어봐 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형태소에 이제 교체가 여러 개가 있죠. 자동적 교체, 뭐 비자동적 교체. 그 다음에 의문론적 교체, 형태론적 교체. 그 다음에 뭐 규칙적 교체, 불규칙적 교체.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의 개념을 서술해라 그랬어요. 자동적 교체는 어떤 거예요? 자동적으로 교체된다는 거죠. 왜 자동적으로 교체될까요? 자동적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우리말의 의문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의문 체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말의 의문 체계예요. 아까 다니다 같은 경우 단니 그러면은 단니 이렇게 당연히 발음이 되는 건데 우리말은 이 폐쇄음이 비음 앞에서
반드시 비음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말 음운 체계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것이 안 일어나게 만들려면 우리가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이상하게 발음하게 되죠. 닷니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미국 사람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음운 체계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것이 자동적 교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교체는 비자동적 교체. 음운 체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데 형태소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형태가 실현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교체, 필연적이지 않은 교체,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가 있어요. 필연적이냐, 필연적이지 않냐. 자, 그래서 영희가 웃는다, 웃고 웃어라. 이것은 이 웃이 디귿으로 일단 귀착이 되고 웃하고 폐쇄음화되고 그 다음에 뒤에 비음이 왔을 때는 반드시 비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웃어라 했을 때 모음이 오면 시옷으로 실현되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자동적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적 교체. 자, 근데 철수가 밥을 먹는다 그랬을 때는 꼭 가가 안 와도 되죠. 중세 같으면 철수이 밥을 먹는다. 그래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적 교체는 아니고 비자동적 교체죠. 필연적이지 않은 그런 교체. 그래서 의문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하고 형태 어휘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형태 어휘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은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자동적 교체예요. 의문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교체는 대체적으로는 자동적이에요. 대체적으로 자동적인데 비자동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이 가처럼. 을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을를. 똑같이 의문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이 형태인데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죠. 자, 먹, 을 이렇게 해야 되죠. 먹을, 가, 를. 앞에 모음이 오면 반드시 르이 오고 자음이 오면 을이 오는 거죠. 근데 만일 여기가 먹, 를 하면 제대로 발음할 수 없게 되죠. 음운체계가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은 대체적으로 자동적 교체지만 가, 이처럼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일단 2교시 전공 먼저 풀고 조금 쉬었다가 3교시가 하겠습니다.